자, 2교시 시작합시다. 어차피 강의 초반이고 해서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나오겠죠. 선행하셨던 분들은 미리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직전기수 학생이 만든 포트폴리오 사이트예요. 이 친구들은 자기네가 조금 이제 한 3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실제로 온라인에 띄워놨어요. 왜냐면 면접 보러 가서 그냥 이거 노트북으로 접속시킨 다음에 그냥 들이밀면 끝나거든요. 할 얘기가 없거든, 더 이상.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제를 제외하고 는 전부 작동을 합니다. 뭐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같은 거 다 작동하고요. 비밀번호 틀렸나? 뭐 장바구니 기능도 있고, 장바구니로 이동해서 뭐 구매하기 누르면 실제로 이제 뭐 결제, 배송지 입력해서 결제 처리까지 되는. 실제로 이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결제 기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알아두세요. 결제 기능하고 그 다음에 문자 발송 그리고 카톡 발송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결제를 대행하는 회사, 왜 우리 쇼핑몰 같은 데서 결제하면 맨날 똑같은 화면 뜨잖아요. 그 결제 대행업체랑 계약을 해야 돼요. 걔네랑 연동할 수 있는 계약을 해야 돼요. 문자 발송이나 카톡 발송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사업자가 아니면 계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만큼은 진짜 회사 들어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자, 예전에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거 포트폴리오 하나만 진짜 잘 만들어가면은 취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그 국비교육에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이트 하나를 통째로 만드는 게 아니라 회원 관리라고 해서 그냥 회원 가입 로그인 딱 이런 부분 기능만 만들어가요. 보통은. 다른 국비들은 다 그래요. 왜냐면 그것만 해도 기간이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는 프로젝트 기간은 거의 2달 정도 소비를 합니다. 이게 2달을 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오전에는 수업하고 오후에는 프로젝트하고 그런 식으로 쪼개서 한 2달 정도 시간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PPT를 미리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하나만 놓고 보면은 다른 국비 과정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다는 걸 확실히 자신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면접 같은 거를 잘 보기가 힘들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그걸 대체하는 방법이 생기면서 많이 유행을 탄 게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수학 문제 같은 유형의 문제를 제시하면은 이제 그걸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요즘은 그게 이제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코딩 테스트라는 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국비교육 과정에서 그 코딩 테스트까지 챙기는 게 사실 시간상 불가능하거든요. 스케줄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종강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코딩 테스트 준비를 또 따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미리 진행했던 선행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만 파이썬으로 바꿔서 그 코딩 테스트를 미리 좀 체험을 좀 해봤던 거고요. 우리 수업을 하면서도 코딩 테스트 관련된 문제들을 오늘은 아마 안 할 거예요. 아마 내일 정도부터 제시가 될 건데 코딩 테스트를 이제 최소한의 기초 수준은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 시작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풀어보고요. 그럼 이제 이 코딩 테스트라는 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초반에는 전공생들이 좀 유리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비전공인 경우들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잡기 시작을 하니까 거의 그냥 문제 유형을 그냥 답을 외워버리는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버리니까 사람을 이제 그 채용을 할 때 이 사람의 실력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위한 또 다른 기준이 생겨요. 그게 이제 기술 면접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컴퓨터 과학 기초,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제시했을 때 그 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컴퓨터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되고 뭐 데이터가 어떻게 그 단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는 컴파일러와 자바 버추얼 머신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기술 면접 단계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정해진 커리큘럼으로 수업해서 그냥 포트폴리오까지만 잘 뽑아내면 사실 제 역할은 충분히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그 철석같이 저를 믿고서 이제 취업을 목표로 지금 모이신 건데 진짜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만 해버리기에는 양심상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요번 과정부터는 조금씩 챙기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기수 때도 조금 챙겼고요. 작년까지는 거의 안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이트 주소를 하나 공유할 텐데요. 사람들이 이제 개발자로서 취업을 하려고 기술 면접을 보면서 이제 3, 4, 5 모여서 너는 뭐 물어봤어? 나는 이런 거 물어봤어. 라는 질문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레퍼런스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이마만큼의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있어요. 이마만큼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서로의 질문을 공유하고 그리고 거기에 설령 답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각자 공부해갖고 답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웹사이트로까지 구현이 돼 있어요. 엔터키 누르면 들어가지는데 자, 이 사이트 주소를 제가 공지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자,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분야별로 개발자가 이걸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IT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총 망라를 해놓은 거예요. 분야별로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요. 뭐 랭귀지 같은 경우에 우리는 자바를 공부하니까 자바라고 하는 항목을 보면은 컴파일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했었던 자바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되게 요약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이제 요 정도에서 진행이 돼요. 저랑 선행하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는 같이 봤을 거예요. 지수랑 개수 정렬은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틈날 때마다 이제 사이드적인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릴 게 이쪽 부분. 컴퓨터 사이언스 부분.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전공하셨던 분들은 아마 학교에서 한 번 정도는 접해봤을 텐데 거의 뻔해요. 시험 보고 나오면서 까맣게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요. 왜냐면 내용이 와닿질 않거든요. 나는 컴퓨터 관련된 학과라 그래서 코딩할 줄 알았더니 뭐 이상한 회로도 같은 거 그리면서 전자회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면 그냥 강의실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요즘 이제 어느 정도의 구성까지는 좀 익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네트워크 보안 같은 거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뭐 그 밖에 몇 가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같은 경우는 자바까지는 아닌데 C하고 C++은 해야 돼요. 왜냐면 네트워크 보안 같은 경우에 프로그래밍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보안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나마 좋은 거 하나는 개발자는 영어 안 봐요. 제일 필요 없는 게 나는 개발자로 취업할 거야 라고 했는데 토익 준비하는 거. 진짜 1도 쓸모없어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제외한 그 밖에 IT 분야는 토익 봐요. 뭐 서버 네트워크 보안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 봅니다. 왜냐면 그쪽은 영어 논문을 읽어야 되거든요. 또 깜빡거리네. 자, 그래서 이제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이런 코딩 외적인 이야기들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섞어서 풀어낼 텐데 이제 전반적인 큰 틀은 제가 톡방에다가 즐겨찾기를 올려놨으니까 지금은 읽어봐봐야 되게 막막할 거예요. 벌써 읽지 마시고요. 우리 과정 중후반기쯤 돼서부터 한 번씩 내가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은 내가 처음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수업에서 다 다루진 못하니까 이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싶은 것들은 따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가늠을 해보세요. 최소한 여기서 50% 이상은 아마 우리 수업에서 다룰 거예요. 자, 그러니까 3파전이에요. 네, 컴퓨터 과학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 얘는 수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폴. 얘는 실기고요. 이 중에 중요도는 포트폴리오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코딩 테스트가 두 번째고 컴퓨터 과학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종강했을 때쯤에는 확실히 달라져 있으실 거예요. 저도 최대한 균형감 잃지 않게 골고루 제시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아까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를 1과 0으로 구성된 이진수로 저장한다. 아까 얘기했고요. 이진수 값 하나를 1비트. 1비트는 두 개의 정보를 표현한다. 0 아니면 1이니까요. 2비트는 총 4개를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은 표현 가능한 값이 비트 하나 늘어날 때마다 2배씩 증가하는데 결국 n개의 비트는 2의 n제곱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SCII 코드라고 하는 개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은
8비트가 그때부터 한 글자라고 해서 1바이트라고 명명을 합니다. 얘는 2의 8제곱개, 총 256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다음부터 왜 우리 밀리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뭐 이런 식으로 거리 단위 있잖아요. 무게도 그 그람,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계속 무게도 단위 있잖아요. 얘네들도 단위가 있어요. 규칙적으로 1024가 모이면 단위가 1 올라가요. 1024 바이트는 1kB, 1024 킬로바이트는 1메가바이트, 1024 메가바이트는 1기가바이트, 1024 기가바이트는 1테라바이트. 요즘은 테라바이트도 흔하죠. 이거보다 더 있어요. 1024 테라바이트는 1피코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용량 단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이제 상식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메인 주제,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요. 컴퓨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데이터를 다루는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의해 이름을 부여받은 메모리상의 공간을 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컴퓨터 램에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저장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입력하는 값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변수예요. 자바에서는 변수를 선언과 할당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일단 선언이라는 건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를 명시를 합니다. 이 값의 종류를 데이터 타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옆에 변수 이름을 정의하는 거죠. 명령어 하나가 끝났으니까 세미콜론으로 종료하면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데이터 타입 적고 변수 이름, 세미콜론. 데이터 타입 중에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할 거는 int입니다. int는 정수를 뜻하고요. 얘는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에서 int num1 세미콜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쓰는 램 카드 안에 4바이트의 공간을 이렇게 점유를 하고 거기다 num1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을 할당이라는 걸 합니다. 선언된 변수에 대입연산자 equal을 사용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돼요. 반대는 없어요. 그래서 저장할 값을 내가 아까 만든 변수에다가 저장해라 라고 지정하는 거죠. 100을 넘어내다 지정해라 라고 하면은 아까 만들어 놓은 num1이라는 공간에 100을 저장하는데 이진수로 바뀌어서 저장되는 거예요. 이게 변수라는 개념이에요. 왜 변수냐? 어렸을 때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라고 배웁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내용 지우고 다른 거 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바뀌는 거죠. 선언과 할당의 일괄 처리. 선언과 할당을 한 줄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 변수 이름, 이퀄 값, 세미콜론. 이렇게요. 한 번에 처리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요 100이라는 거 그냥 보통 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리터럴이에요. 원초적인 형태의 값을 리터럴이라고 해요. 자, 그럼 아까 말했던 데이터 타입은 뭐냐?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진수들이 컴퓨터 메모리에 이렇게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꿔서 해석을 할 거예요. 몇 개씩 묶어서 해석할까요? 한 개씩 묶어서 해석하면은 1, 1, 0, 0이에요. 근데
두 개씩 묶어서 해석하면은 얘는 3, 얘는 0, 얘는 1, 0, 1, 2, 2, 1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몇 개씩 묶어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데이터 타입은요, 그 뜻이에요.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이진수를 몇 개씩 끊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바이트 타입의 변수다, 바이트 타입의 A다 라고 하면은 요 A라는 공간에서 1바이트 크기, 즉 8개씩 묶어서 10진수를 해석해라. 인트는 4바이트예요. 그러면 8, 4, 32니까 이진수 32개씩 묶어서 해석해라 라는 뜻이에요. 컴퓨터 램카드에 연속적으로 있는 이진수들을 이만큼의 크기씩 묶어서 해석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자바에서의 기본 데이터 타입은 8가지가 있는데요.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얘네들은 정수 타입이에요. 바이트는 1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롱은 8바이트. 그러니까 한 세트로 묶이는 이진수의 개수가 더 많아지죠. 그 결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점 커져요. 만약에 바이트 타입의 A라는 변수랑 롱 타입의 B라는 변수를 만들면 A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밖에 표현을 못해요. 근데 B는 거기에 한 8배 정도 되는 크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더 커요. 플루트하고 더블은요, 실수입니다. 소수점 자리 갖는 거요. 얘네들도 지금 메모리 크기가 서로 다르죠. 실수 타입 같은 경우는 표현할 수 있는 소수점 자릿수가 더 길어져요. 점점 더 세밀해지는 거죠. 자, 불링 같은 경우는 참 거짓을 표현합니다. 오른쪽에 적혀 있네요. true하고 false 두 가지 종류밖에 값을 저장 못해요.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웹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해서 뭐 체크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체크가 되면 참, 체크가 안 되면 거짓.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차 타입은 한 글자예요. 알파벳 하나 같은 거. 콧다운표로 감쌉니다. 근데 자바는 이 차 타입을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제가 자바 프로그래밍 거의 한 20년 했는데 차 타입을 실무에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이거는 그냥 수업 예제 정도에서만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이 자바 데이터 타입을 온라인에서 검색하면요. 모든 책들이 마찬가지인데 표현 가능한 값의 범위라고 해놓고 실제 범위를 이렇게 표기를 해놔요. 이거 학생들 골탕 먹이기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문제로 되게 잘 내요. 다음 중 저장 가능한 값의 범위와 자료형을 잘못 짝지은 것은 이런 식으로요. 그거 골탕 먹이려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바이트는 1바이트 요것만 외우세요. 인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나머지는 자바에서 거의 안 쓰여요. 그리고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요 순서는 외우세요. 플루트, 더블 불린차는 별도고요. 그러면 이제 기준을 잡아서 2배씩 올라가거나 2배씩 줄어들거나 하면 되니까요. 이 크기라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크기의 의미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다
라는 개념만 잡으시면 되지 실제로 이거를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저도 못 외워요. 딱 하나 외우는 게 바이트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이건 쉽잖아요. 이건 외우는데 나머지 거는 이거 외우라 그러면 왜요? 물어볼 거야 나도. 자, 변수 만들 때 이름 규칙입니다. 영어, 숫자, 언더바의 조합만 쓸 수 있고요. 영어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한글도 가능하긴 한데 권장하진 않아요. 예제 중에 몇 개 한글로 쓰는 게 나오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색해서 안 써요. 첫 글자는 숫자를 쓸 수 없고요. 띄어쓰기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데 2개 이상의 단어를 조합해야 될 때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띄어쓰기가 있는 위치를 언더바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띄어쓰기 위치를 대문자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1번 방법을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2번 방법을 카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자바는 카멜 표기법을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에서 사용하는 예약어를 변수 이름으로 쓸 수 없습니다. 에러 나요. 어저께 예약어 몇 가지 나왔는데 굳이 외우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이게 예약어들 목록이에요. 이 단어들 지금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단어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지금 정식으로 소개한 것들 불린, 더블, 바이트, 인트, 쇼트, 차, 롱, 플루트 이 8가지는 지금 정식으로 소개를 했죠. 나머지는 보고 잊어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8가지 이외의 다른 형태예요. 문자열입니다. 스트링이라고 부르고요. 문장 형태예요. 쌍따옴표로 감싸진 문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자들의 열이에요. 그래서 차 타입을 여러 개 나열한 형태입니다. 기본 8가지 속하지 않고요. 기본 데이터 타입은 전부 다 이름이 소문자거든요. 얘는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에 주의하세요. 파이썬 하신 분들 주의하세요. 파이썬은 문자에 헛다운표도 되는데 자바는 무조건 쌍따옴표만 돼요. 자, 원래 문자열은 객체라고 불리는 특수한 형태의 변수인데 아직 객체가 진도상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트링을 일반 변수랑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자, 변수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거예요. 선언되지 않은 변수는 쓸 수 없습니다. int x라고 선언하고 x에다 100 넣으라 그러면 돼요. 근데 y는 200이라고 하면 다짜고치 이게 y가 종류가 뭔데? 라고 하면서 자바에서 황당해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아래쪽에 창을 보면 여기 문제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문제되는 코드가 어디가 문제인지 나와요. y가 식별할 수 없는 값이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고요. 5번째 라인 ln5 5번째 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나오죠. 자, 요거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기 잘못됐어요 라고 빨간 줄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실행을 했다 라고 하면은 오른쪽 밑에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빌드 failed. 빌드가 컴파일이에요. 컴파일에 실패했습니다. 정말 계속 하실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과 동시에 여기 아래쪽에서 문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제되는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그럼 얘를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y에도 int라고 선언문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이 창에서 이거 고쳤어 라고 픽스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그냥 실행하면 얘가 에러가 고쳐진지를 몰라요. 아니면 픽스 버튼 안 누르고 그냥 닫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다시 해볼게요. y는 200. 자, 다시 실행하면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이거를 수정을 하고 그냥 닫아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실행이 되죠. 자, 만약에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강제로 컨티뉴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실행하면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 나오고 프로그램이 뻗어요.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보여줬던 메시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app.java라는 파일의 5번째 줄이 문제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러 메시지를 잘 보면은 뭐가 잘못된 건지가 제시를 해줘요. 문제 탭에도 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코딩 수업할 때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제가 예제를 만들면서 에러 상황을 일부러 만들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수능 문제 다 맞는 것보다 다 틀리는 게 더 어렵대잖아요. 혹시 유튜브가 봤어요? 진짜 수능 빵점 맞았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소문이 무성했던데 그 사람 뭐 카이스트에서 데려갔다. 근데 다 아니래요. 그냥 그 사람 수시 입학해서 들어갔다더라고요. 잠깐 딴소리였고요. 일부러 틀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에러 상황을 생각날 때마다 제시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는 에러는 이거보다 더 다이나믹할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빨리 늘어나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비교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실력이 좀 되게 착실하게 잘 늘어나시는 분들은 요 메시지를 그냥 안 지나가요. 이게 영어니까 그냥 틀렸네? 뭐가 틀렸지? 하고 그냥 이 창 바로 닫아버리고 거의 처음에 다 그래요. 이거 안 읽고 그냥 이 창 닫아버리고 강사님이 주신 교재랑 어디가 잘못된지 1대1로 비교한다고요. 그건 틀린 그림 찾기죠, 여러분. 그나마 거기서 영어가 조금 이제 좀 친숙한 편이라고 하면은 단어 단위로 읽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심각한 케이스가 뭐냐면 이걸 한 글자 한 글자 다 대조하는 케이스예요. 진짜 있어요. 이 알파벳을 한 글자씩 다 대조해요. 그건 진짜 틀린 그림 찾기예요. 그거는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에러를 만나면 이걸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 좋은 공부 자료예요. 에러 메시지를 스크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틀린 부분의 코드를 스크랩을 하세요. 스크린샷 같은 거 뜨셔갖고 블로그 같은 거에 올리세요. 그리고 이 에러가 원인이 뭐고 어떤 내용인지 에러 메시지를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에러가 왜 발생했으며 나는 이 코드를 어떻게 고쳐서 해결했다 라는 식으로 쉽게 말하면 오답 노트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은 진짜 실력 늘어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코딩 테스트고 기술 면접이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강사 초창기 때 그 개인 사업자도 했었어요. 한 5년 운영하다가 그 코로나 터지면서 접었어요. 그때 저는 사람 뽑을 때 코딩 테스트가 뭐 필요 없고 그냥 에러 나는 코드 노트북에 담아서 인터넷 연결만 시키고 던져주고 그냥 빈 사무실에 앉혀놓고 1시간 드릴게요 고쳐보세요 하고 나갔어요. 내가 옆에서 보면 부담될까봐. 못 고치겠으면 그냥 가셔도 돼요 그랬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적어도 개발자는 코드를 작성하는 능력보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 주관이긴 합니다. 왜냐면 제시해드리는 예제 코드 제가 다 직접 짜는 거긴 하지만 인터넷 뒤지면 더 좋은 코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 보면 GPT가 더 잘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GPT를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GPT 나왔는데 실무자들이 별로 안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GPT가 만들어주는 코드에서 건질 게 4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되게 잘 틀려요. 그래서 어차피 저걸로 코드 짜준다고 해봐야 그냥 기초 수준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실무자들은 별로 겁을 안 내요. GPT 나와도. 오히려 GPT가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직업이 흔들리는 게 예술계통이 더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쪽은 침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역전됐죠. 개발자들은 GPT 나와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나도 눈 아프네. 괜찮아요? 여기 이러고 있는데 깜빡거리는 게 지금 안경에 비쳐갖고 눈이 아픈데요? 자, 다시 돌아가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 만들도록 스크랩을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 개인 블로그예요. 실제로 요 에러 메시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똑같은 내용 블로그에 정리해놓은 사람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Y cannot to resolved.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 쓰는 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이제 어떤 에러를 겪었다라고 스크린샷 떠놓고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해결한 과정을 적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개강하고 이틀 만에 만난 첫 번째 에러인데 이게 과연 수준이 높은 에러일까요? 아니야. 내가 이런 거 고쳤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저런 데 올리는 거 아니라고요. 다 지들이 보고 싶어서 올리는 거라고요. 제가 이제 취업을 할 때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세 가지, 코딩 테스트, 그 다음에 기술 면접, 포트폴리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면접관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꾸려 나가는 게 대표적인 게 그 본인 블로그. 근데 블로그 하실 때 다른 기성 서비스들 쓰셔도 되는데 네이버 블로그만큼은 절대 쓰지 마세요. 개발자들이 네이버 블로그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걔네가 다른 플랫폼들과 연동이 되게 폐쇄적이에요, 네이버가. 실제로 연동이 안 돼요, 네이버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볼 텐데, 깃허브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거기에 내가 그날 공부한 히스토리가 다 쌓여요. 깃허브는 아직은 좀 이르니까 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오늘 개인 블로그 같은 거 하나 개설하신 다음에 개설하신 블로그 주소를 우리 수업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즐겨찾기를 제가 해놓고 가끔 생각날 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가 뭐 코멘트 해드릴 거 있으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굳이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라고 한 이유는요,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즐겨찾기 해놓고 가끔씩 들어가 보세요. 이게 우리는 7명 지금 인원이 되게 적어서 되게 오붓한 상황이라서 아마 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개강하면은 한 25명 정도 개강을 한단 말이에요. 1시간에 수업할 때 강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라고 여기서 에러가 나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있으면 저쪽 자리에서 똑같은 에러 또 나.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에러가 또 나요. 왜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얼추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수업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거는 사람이 실수하는 포인트도 비슷해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하도 보다 보면은 이 메시지만 보고도 이거 어디가 잘못됐겠구나 하고 바로 감이 와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혼자 수집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게시판 하나 만든 다음에 게시판에다 다들 하는 거 올리세요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대놓고 하니까. 그냥 각자 부르고 하고 서로서로 그냥 아름아름 그냥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인원 많지 않으니까 서로 이제 6, 7개월 동안 같이 한 팀처럼 움직이자고요. 이거 진짜 좋아요. 에러 메시지 잘 파악하는 거. 저도 제 블로그 있어요. 얼마 전에 새로 리뉴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어제 수업 자료 준비했던 거예요. 요거를 이제 PDF로 바꿔서 드렸던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이라서 미리 컨텐츠 초안으로 정리해 놓고 이걸 이제 PPT로 바꾸는데 이거 PPT로 바꾸기 좀 빡센데 싶으면 그냥 스크린샷 떠서 PPT에 넣고 있어요. 그 밖에 이제 저도 제가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같은 것들 이렇게 정리해놔요. 이거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소 아는 사람들 없어요, 별로. 저 혼자 나중에 봐야지 하고 스크랩해 놓는 거예요. 블로그 사용하는 게 좀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또 다른 대체제가 노션이라고 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있습니다. 온라인 메모장 같은 거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노션을 누구나 접근하게 공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자기소개서나 자기 포트폴리오 같은 거 노션에다 정리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대신에 디자인은 포기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GPT 같은 거 사용할 때 질문을 그냥 뭐 해줘 라고 한 줄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GPT가 수행해야 될 조건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돼요. 이거 GPT 프롬프트예요. 나중에 이거는 때 되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런 설계도 뽑아낼 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GPT에 의존하지 마세요. 왜냐면 걔가 계속 거짓말밖에 안 해요. GPT를 쓰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GPT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된 다음에 써야 돼요. 때가 되면은 GPT 프롬프트 명령어 다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이게 GPT한테 뭐 해줘 라고 하는 걸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GPT한테 올리는 질문을 생성하는 분야도 생겼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GPT한테 질문을 남기는 정형화된 패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GPT한테 질문 올리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되게 디테일하게 명시를 해야 돼요. 그냥 뭐 해줘 라고 해보면은 완전 못 쓸 말만 만들어내요, 걔는. 그러니까 GPT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를 가리켜야 돼, 내가. 그걸 머신러닝 학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쓰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GPT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익혀둬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봉인하자고요. 자, 또 다른 에러 케이스입니다. 중복 선언하면 에러예요. 인트형 Z라고 선언했는데 또 선언하면 에러나요. 듀플리케이트 로컬 베리에이블 Z. 로컬이라는 게 현재 영역이에요. 현재 영역 안에 있는 변수 Z가 중복됐다. 라는 것까지입니다. 자, 일단 요번 교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가 요거 내용 보고 요 뒤에 이제 실습 예제들 나오거든요. 좀 볼게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나? 자, 요번 교시 여기까지만 할게요.